국제 금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이미 강세장의 중반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물금이 온스당 5,600달러 부근까지 접근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중장기로 8,000달러부터 8,5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면 투자자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늦었다, 너무 올랐다는 체념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이라도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조급함입니다. 저는 이 두 반응이 동시에 튀어나오는 구간이 가장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좋은 기회가 숨어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시장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금을 움직이는 힘은 단순히 위험 회피 심리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뉴스에 따라 하루 이틀 반응하는 지정학적 변수도 분명 영향이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층에서 금값을 끌어올리는 것은 수급 구조의 변화입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꾸준히 사는가가 바뀌면 가격은 이전과 다른 속도와 다른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금을 매수하는 주체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위기 때 잠깐 사는 단기 안전자산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포트폴리오의 기본값 자체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험할 때만 금을 조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금 비중을 더 늘려놓고 가겠다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논리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금 비중을 기준보다 확대하면 수급상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말이 왜 무서운지 짚어야 합니다. 금 시장은 주식처럼 기업이 증자를 하거나 채권처럼 발행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실물과 유통 재고, 그리고 파생을 통한 포지션이 가격을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 비중을 늘리겠다는 수요가 붙는 순간 그 수요는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매수 압력으로 바뀝니다. 특히 연금, 보험, 자산 배분 운영 계좌, 장기 자금이 금의 기본 비중을 상향 조정하면 그건 한 번의 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달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통해 가격이 올라도 계속 사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수급 구조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지금은 개인이 몰려들어서 가격을 올리는 거냐라고 묻는데 그 질문이 절반만 맞습니다. 핵심은 개인이 단타로 들어와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금 역시 장기 배분의 관점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구성했던 포트폴리오에서 금으로 일부 이동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금이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금리는 한동안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이 매력적이고 금리는 이자를 주지 않으니 금은 불리하다는 전통적 논리가 작동해 왔죠. 그런데 투자자들이 경험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은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 환경과 통화 신뢰가 장기 자산의 성패를 가른다는 사실입니다. 금리는 높아도 통화가 흔들리고 재정이 흔들리고 정책이 흔들리면 채권의 안전성은 생각보다 쉽게 손상됩니다. 반대로 금은 이자를 주지 않지만 통화 시스템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채에서 금으로의 이동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재배치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온스당 8,000달러부터 8,500달러까지 같은 숫자가 왜 시장을 자극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목표가가 나오면 그 숫자를 따라가고 그 숫자가 맞든 틀리든 시장 참여자들은 그 숫자에 맞춰 포지션을 잡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표가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그 목표가가 나오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포트폴리오 내 금 비중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 그것은 단기 뉴스와 무관하게 수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국면에서는 가격이 올랐으니 더 사야 한다는 추세 추종이 아니라 기본 비중을 채워야 하니 가격과 무관하게 매수한다는 규칙 기반 매수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질감을 바꿉니다. 단기 변동은 커질 수 있지만
하반기 예전보다 단단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은 중앙은행입니다. 지금 금 강세의 배경으로 반복해서 언급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을 늘리고 있다. 이 흐름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너무 느리고 지루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금 시장에서는 이것만큼 강력한 수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가격보다 정책과 안정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의 매수는 이번 달에만 사고 끝 이유가 아니라 외환 보유의 구성 자체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은 공급이 늘지 않는 자산에 대해 지속적인 수요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가격의 바닥을 끌어올립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빠질 수 없습니다. 중동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긴장은 시장의 위험을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촉매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이슈는 금을 올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 과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뉴스가 뜨면 급등하고 뉴스가 잦아들면 급락하는 식의 변동성은 오히려 단기 투자자에게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을 볼 때 오늘의 뉴스가 금값을 올렸다는 설명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핵심은 뉴스가 자극할 때마다 금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뉴스가 없어도 금을 사야 하는 구조가 생기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시장은 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비교되는 장면도 흥미롭습니다. 금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낮고 유동성이 안정적이어서 대체 안전자산으로 다시 주목받는다. 이런 문장은 대중을 설득하는 데는 강력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금은 디지털 자산의 대체재치가 아니라 통화신용 시스템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기술과 네트워크, 규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금은 오히려 그 모든 것과 무관하게 시스템이 흔들릴 때 가치가 부각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둘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낮다는 이유로 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의 보험으로 금을 가져가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지금의 금 강세는 단순한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구조의 재편에 가깝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금 비중 확대 가능성,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매수 흐름, 장기 국채에서 금으로의 자금 이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촉발하는 안전자산 선호. 이 요소들이 한 방향으로 겹칠 때 시장은 비싸 보이는데도 계속 오르는 이상한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금을 사야 하나요?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에서 금은 몇 %여야 하나요? 입니다.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 금은 단기 트레이딩 자산에서 장기 핵심 자산으로 성격이 변합니다. 금 시장을 볼 때 저는 늘 두 개의 차트를 동시에 떠올립니다. 하나는 가격 차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금의 습관 차트입니다. 가격은 위아래로 요동칩니다. 하지만 자금의 습관, 즉 돈이 어디에 오래 머무르려 하는지는 훨씬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한번 방향이 잡히면 오래 갑니다. 지금 금이 강한 이유는 가격 차트가 예쁘게 올라가서가 아니라 자금의 습관이 바뀌는 징후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불안해서 금을 산다를 넘어 구조적으로 달러 채권 중심에서 금을 재배치한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의 움직임부터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수익률이 아니라 체제 안정성을 기준으로 자산을 고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을 산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닙니다. 통화 질서에 대한 평가, 외환 보유 구조의 안전 장치,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방어선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는 흐름이 확산되면 금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의 반대편에 서 있는 보험으로 다시 자리매김합니다. 이때부터 금은 단기 조정이 와도 다시 사는 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한 번 산 뒤 끝내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목표 비중을 향해 여러 해에 걸쳐 리밸런싱을 반복하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겹칩니다. 중동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긴장이 계속될 때 시장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 위험 자산의 포지션을 축소합니다. 둘째, 보험성 자산의 비중을 늘립니다. 이때 보험성 자산의 후보는 많지 않습니다. 현금, 단기 국채, 달러, 그리고 금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최근 환경이 바뀐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달러가 거의 자동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달러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 정치적 불확실성, 제재와 결제망의 무기화 같은 요인이 누적되면서 달러의 정치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안전자산의 내부에서도 분산이 필요해지고 그 분산의 핵심 축이 금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채권, 특히 장기 국채의 문제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를 안전한 현금 흐름 자산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은 그 기억을 계속 깨뜨렸습니다. 장기 금리가 급등하면 채권 가격은 크게 하락합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 실질 수익률은 더 흔들립니다. 즉,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이 생각보다 크게 흔들린다는 경험이 쌓인 겁니다. 경험은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바꿉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보이는 흐름은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린다는 구조적 재배치입니다. 이 재배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금이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국채의 역할이 약해져서 금이 그 빈자리를 일부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데 이외에 국채를 줄이고 금을 늘리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금을 수익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 조정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의 목표는 항상 수익률이 아닙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목표는 망하지 않는 것과 회복 가능한 손실입니다. 금은 높은 수익을 약속하지 않지만 통화 신뢰가 흔들릴 때 포트폴리오의 꼬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금을 다시 찾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자산 배분의 논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이 비트코인과 비교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금은 안정적이다. 저는 이 비교가 반은 맞고 반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기술과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세계의 자산이고 금은 역사와 신뢰라는 오래된 세계의 자산입니다. 변동성만으로 둘을 평가하면 본질을 놓칩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금이 재조명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분명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결국 가장 넓은 참여층과 가장 깊은 유동성을 가진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금은 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층이 넓고 전통 금융 시스템 안팎에서 모두 받아들여지며 규제 기술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이 점이 금을 다시 핵심 안전자산으로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강세 국면에서도 단기 과열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 매수가 시장 바닥을 올려놓으면 그 위에 단기 자금이 올라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자금은 가격을 과하게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뉴스에도 크게 흔들리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금이 끝났나? 아닙니다. 구조가 끝난 게 아니라 단기 과열이 식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이 아니라 타이밍에 집착하면 좋은 흐름 속에서도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딱 두 가지 원칙을 권합니다. 첫째, 금을 단타로 보지 말고 비중으로 보라. 둘째, 비중을 늘릴 때는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조정과 횡보 구간을 이용해 분할로 구축하라. 금은 상승장에서도 늘 조정을 줍니다. 그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일 때가 많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기회로 만들려면 미리 계획된 비중과 분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시장이 흔들릴 때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평온할 때 만든 규칙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스 8,000달러 같은 숫자를 다시 봅시다. 이런 목표가는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욕심을 자극하고 늦었다는 공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목표가를 믿고 움직이면 항상 뒤늦게 추격하게 됩니다. 목표가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목표가가 나오는 조건, 중앙은행의 지속 매수, 달러 신뢰 약화, 국채 역할의 변화, 지정학적 긴장, 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그 조건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는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금 투자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보고 단기 가격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금 시장은 단순히 비싸진 금이 아닙니다. 다시 선택되고 있는 금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구조라면 이 흐름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긴 흐름 속에서도 과열과 조정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금을 언제 사서 언제 팔까가 아니라 내 인생 자산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까로 정의해야 합니다. 이 정의가 끝나면 시장의 소음은 줄어들고 금은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조용히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 시장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과열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늘 이렇게 따라옵니다. 조정 오면 얼마나 빠질까요? 저는 이 질문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질문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질문을 던질 때 이미 마음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조정은 곧 추락이다. 그런데 금 시장에서 조정은 늘 추락이 아닙니다. 조정은 강세장의 호흡일 때가 많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으면 내쉬어야 다시 더 크게 들이마실 수 있듯 가격이 급하게 올라온 뒤에는 반드시 정리 구간이 나옵니다. 이걸 모르면 강세장에서조차 심리적으로 흔들리다가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게 됩니다. 우선 단기 과열이 왜 발생하는지 구조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 시장은 두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층은 구조적 매수자입니다. 중앙은행, 장기 자산 배분 기관, 장기 투자 성향의 개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갑자기 다 팔지 않습니다. 목표 비중을 채우는 과정에서 분할로 사고 리밸런싱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둘째 층은 단기 추격자입니다. 뉴스, 목표가 차트의 속도에 반응에 들어오는 자금입니다. 단기 추격자들이 붙는 순간 시장은 과열됩니다. 왜냐하면 구조적 매수는 천천히 들어오지만 단기 추격은 갑자기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기 자금은 빠르게 들어오는 만큼 빠르게 나갑니다. 과열의 본질은 금이 나빠서가 아니라 단기 자금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격은 두 가지 형태로 흔들립니다. 하나는 급등 후 급락입니다. 하루 이틀의 뉴스가 촉매가 되어 위로 튀었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며 내려오는 형태죠. 다른 하나는 횡보하며 시간 조정입니다.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지만 위로도 더 못 가면서 박스권에 갇히는 형태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조정은 사실 급락이 아니라 시간 조정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조정에서는 내가 틀렸나? 라는 의심이 천천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급락은 공포가 크지만 시간 조정은 피로가 큽니다. 그래서 강세장의 중반에서 사람들은 지칩니다. 그리고 지친 순간에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면 시장은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과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수급의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중앙은행, 장기기관, 장기 배분형 자금이 여전히 매수자로 남아있는가? 둘째, 금리와 달러의 방향성입니다. 금은 단순히 달러와 반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러와 실질 금리 환경이 급격히 바뀌면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파생 포지션의 쏠림입니다. 단기 과열은 대개 레버리지 포지션이 쌓일 때 심해집니다. 이 쏠림이 커지면 작은 충격에도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금이 나빠서 빠진다가 아니라 레버리지 정리 때문에 빠진다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면 투자자의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강세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즉, 올인으로 들어갔다가 조정이 오면 공포에 팔고 다시 올라가면 더 비싸게 사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반복하면 금이 아무리 중장기 강세여도 개인은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에서는 비중과 분할이 핵심입니다. 저는 금을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권합니다. 나는 금을 얼마에 사고 팔아 마치겠다가 아니라 내 자산의 어느 비율을 금으로 가져가서 전체 변동성을 낮추고 생존 확률을 높이겠다입니다. 이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조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단기 과열이 누적된 국면에서는 5% 내외의 조정은 흔합니다. 더 깊게는 8%부터 12%까지 조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조정의 성격입니다. 조정이 구조를 훼손하는 조정인지 과열을 시키는 조정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구조를 훼손하는 조정은 보통 수요의 축이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매수 기조가 꺾이거나 달러, 신뢰 문제가 완화되거나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등 큰 흐름이 바뀌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과열을 시키는 조정은 레버리지 정리, 차익 실현, 뉴스 소멸로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이 경우 조정은 오히려 다음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기 조정을 마치려 한다. 마칠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실제로는 마치기 어렵습니다. 조정의 시작은 마쳐도 끝을 마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은 하루 만에 조정이 끝나기도 하고 몇 주 동안 횡보로 사람을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을 마치려 하지 말고 조정이 왔을 때 내 규칙대로 행동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금 비중 목표가 10%라면 6%에서 시작해 8%, 10%로 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조정이 올 때마다 조금씩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공포가 줄어듭니다. 공포가 줄어들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금이 비트코인보다 안정적이라는 말만 믿고 금을 과신합니다. 금도 흔들립니다. 다만 흔들리는 이유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규제, 기술, 네트워크 신뢰와 같은 변수가 크고 금은 금리, 달러, 유동성 수급 구조라는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이 안정적이려면 시장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지 않아야 하고 수급의 중심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유지된다면 금은 폭락보다는 조정과 횡보를 통해 과열을 해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유동성 쇼크가 오면 금도 일시적으로 동반 매도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08년 같은 극단적 위기에서 금이 잠깐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금이 왜 다시 강해졌는지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직후 통화 신뢰에 대한 질문이 커지면 금은 다시 주인공이 됩니다. 정리합니다. 단기 과열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열을 이유로 금의 구조적 강세까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과열은 속도의 문제이고 구조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속도는 조정으로 꺼집니다. 방향은 구조가 바뀌어야 꺾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조정을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조정이 와도 살아남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비중 관리, 분할, 매수, 그리고 장기 관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금 투자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정보가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정보는 매일 바뀝니다. 뉴스는 매일 흔들립니다. 목표가 숫자는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하지만 규칙은 당신을 지켜줍니다. 금을 흥분이 아니라 설계로 접근하는 순간 당신은 과열과 조정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강세장은 결국 끝이 나겠지만 그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지쳐서 내려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